스마트머니의 선택입니다. 오늘 김종유 애널리스트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7월 증시에 좀 꼭 기억해야 할 사항 말씀드린다고 제가 좀 시청자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해외 변수 중에 이라크 변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라크가 좀 국제적 분쟁으로 확대가 될지 좀 걱정이기도 하고요. 또 유가도 굉장히 걱정인데 이런 점들 어떻게 예상하고 계신가요? 네, 뭐 이 내용에 대해서 저는 이미 한번 전해드린 적이 있어서 뭐 간단하게 정리만 해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이라크 반군이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종교적인 분쟁입니다. 근데 뭐 겉은 종교적인 분쟁을 띠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일반 대중들의 지지이고요. 또 일반 대중들의 지지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돈입니다. 결국 경제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반군과의 싸움이 누가 유전을 확보하고 있느냐, 이런 싸움으로 좀 번지고 있는데, 초반에는 조금 기세를 올리면서 파죽지세의 성격으로 북부 유전을 차지했던 이 반군 세력들이 세력을 넓혀가는데 최근엔 주춤한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유가에 대한 파급력도 제한적이고요. 지난번에도 언급드렸지만 이라크의 하루의 유전 생산량이 전 세계 총 생산량의 3% 내외 지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이라크의 전체 수출이 멈춘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서 오를 수 있는 유가의 산술적인 수치는 한 7달러 정도에 불과하다라는 자료를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실제로 그 정도 오르고 나서는 조금 멈추고 있는 상황이죠. 거기에서 이제 또 미국에서는 앞으로 석유를 수출한다라고 하니까 그와 관련된 뭐 수급안정 기대감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뭐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죠. 준비된 그림 먼저 보시면, 이라크 반군의 점령 지역이 시리아부터 지금 이라크까지 좀 골고루 퍼져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시라크 북부 지역에 멈춰져 있고요. 아직 바그다드도 확실하게 점유하지 못한 상황이라는 거죠. 이라크의 지금 현재 유전 지역을 보시면 이 쿠르드 지역과 그 다음에 아래쪽 남부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남부 유전 자체가 좀 더 생산량이 많고, 기존에 이제 이 쿠르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워낙 좀 문제가 많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생산량이라든 여러 가지를 담당하는 쪽은 이쪽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남부까지 다 차지를 해서 전체적인 석유의 헤게모니, 이라크가 생산하는 석유 헤게모니를 반군 쪽에다 가져간다면 그때는 약간 더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주변 국가들이 계속 참전이 확대되면서 미국도 개입하고, 뭐 군사적인 개입은 직접 하지 않더라도 러시아의 무기 판매와 같은 그런 형태가 점점 확산되게 되고 길어진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이 문제로 인해서 시장의 전반적인 위험이, 그러니까 시장의 전체적인 위험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은 조금은 제한적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게 유가는 조금 올려놨지만 아주 큰 문제로 번지지 않고 있어서 지금 수혜를 받고 있는 업종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정제 마진에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는 정유업종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SK이노베이션을 포함해서 뭐 SOL과 같은 정유주들이 잠시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양상인데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크랙 마진과 합쳐진 복합 정제 마진도 회복, 그 다음에 단순 정제 마진도 회복입니다. 다만 회복의 강도가 너무 미약한 상황이고요. 또 정유업종의 전체적인 수익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파라자일렌 스프레드도 최근에 하향하던 것이 방향을 약간 바꾸고 있거든요. 전저점을 깬 상황에서 다시 한번 약간의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전반적인 단순 전제 마진도 지금 약간 돌아서면서 크랙 마진과 함께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정유업종 1분기 실적 굉장히 안 좋았는데 2분기부터는 뭔가 반전의 신호를 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 지금 시장 전체에 미치는 리스크는 제한적인데, 그 틈새 장세를 타고 가격이 너무 많이 빠졌고 신저가에 내려왔고 PBR 개념 한 배 아래로도 내려갔던 저평가 종목인, 대표적인 저평가 종목인 정유업종의 일시적인 모멘텀이 되고 있다. 그래서 현재의 상황 자체는 길어지고 복잡해지는 상황만 아니라면 일시적으로 정유업종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 정도로 정리해 볼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이게 길어지게 되고 유가가 더 올라가게 되면 그때는 시장도 문제, 정유업종도 동반하라, 이렇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라크 변수 걱정들 많이 하셨을 텐데 심각한 문제로는 아직 번지지 않고 있고요. 오히려 정유업종의 단기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라크 문제는 이렇게 일단 지금은 조금은 안심하셔도 될 것 같은데, 다른 문제점들이 없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라크 이외에 또 주목할 만한 이머징 국가들의 좀 리스크,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먼저 아르헨티나의 디폴트 얘기는 아마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이게 뭐 실제로 디폴트에 거의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가 터지느냐
아니면 곰든 말든 어떻게든 덮고 가느냐 정도에만 달려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아르헨티나의 지금 국채 만기 스케줄이요. 거의 피크치거든요. 7월달이.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 해결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 달에 또 있고 다음 달에 또 있고 적어도 한 10월달 정도까지는 꽤 많은 물량들이 연이어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걸 소화하는 과정에서 대충 덮고 나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걸 반영하면서 지금 아르헨티나의 페소화 같은 경우에는 이미 어느 정도의 디폴트를 반영한 그런 약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아르헨티나의 디폴트는 시간 문제다, 터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터졌을 때 중요한 건 금융시장의 파장이 그 주변 국가, 예를 들어서 아르헨티나와 함께 움직이고 있는 일부 국가에만 영향을 주고 대서양 연합에 일부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스페인에 많이 그 아르헨티나에 많이 투자하고 있는 스페인 경제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아니면 말 그대로 아르헨티나가 잠깐 뭐 워낙 이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과거처럼 그냥 잠시 일시적인 충격으로 지나갈 것인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만 어쨌든 7월 달 내에 아르헨티나는 디폴트를 선언할 가능성이 꽤 높아졌다. 그래서 이 미국의 금융은행들, 대형은행들이 어떤 식의 대응을 보여주는지, 또 이쪽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한 스페인 은행들의 흐름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들의 주가를 조금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문제는 이제 아시아 쪽으로 돌아와야 되는데요. 아시아 쪽에서는 최근에 가장 좋았던 증시가 인도, 그 다음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런 국가들이었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인도네시아가 최근에 약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금 인도네시아의 증시도 가파르게 작년 1월부터, 올해 1월부터 올라오다가 지금 이제 조금씩 주춤하는 모습이죠. 이 주가 지수고요. 그 다음에 환율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다시 한번 약세로 반전되면서 이게 지금 환율을 역으로 뒤집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 외환위기가 좀 불거졌을 당시의 흐름만큼이나 인도네시아의 환율이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루피아 환율이 약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이유가 뭐냐면 정치적인 불확실성 때문이거든요. 최근에 뉴스를 검색해 보시면 7월 달에 여러 가지 선거 일정이 있는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 정정 불안이 좀 예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태국도 정정 불안이 점점 심해지고 있죠. 군부가 장악하면서 이게 다 끝난 줄 알았더니 실제로 군부 내에서도 또 세력이 갈리면서 서로 이제 지지하는 탁신 세력과 반탁신 세력의 군부까지 쪼개지면서 뭐 내전이 벌어질 가능성까지 일부 외신에서 언급이 되고 있던데요. 그런 식으로 보면 지금 아시아 이머징 마켓의 성장성이 가장 좋다라고 최근에 평가하고 있었는데 이들 쪽에 문제가 생기면서 외국인 자금들이 빠져나갈 가능성은 좀 높지 않나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인도네시아의 정정 불안으로 인해서 인도네시아는 전반적인 무역 수지와 경상 수지 자체가 적자에 빠질 수밖에 없는 기본적인 국가인데, 또 단기 외채가 굉장히 많은 국가, 그 다음에 이 단기 외채의 최근 대부분을 누가 끌어들였냐면 민간 부분에서 끌어들였거든요. 그럼 이 자금이 만약에 빠져나가게 되면 루피아 환율의 변화는 더 커질 수 있고 단기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변동성이 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동남아시아의 맹주로 자처하고 있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같은 국가들의 전반적인 위험에 빠질 경우 다시 한번 이것이 파급 효과가 커질 거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와 인도네시아, 우리랑 굉장히 좀 멀리 떨어진 국가이기도 하고요. 아르헨티나는 또 완전 정반대에 있는 그런 국가죠. 그런 국가이기는 하나 최근에 금융시장의 파장 자체는 어딘가 한 군데서 터지면 나비 효과처럼 날아오기 때문에 결국 이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르헨티나랑 인도네시아, 우리와 경제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큰 관계는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느 한쪽에서 문제가 터진다면 분명히 우리 증시에도 좀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과연 우리 7월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나요? 지금 이라크 사태가 되었든 아르헨티나,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사태가 되었든 극단적인 경우까지 가는 게 아니라면 저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충격은 줄 수 있어도 일시적인 충격에 불과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 시장의 지금 큰 트렌드가 위와 아래가 굉장히 좁은 박스인데 이 박스를 아래로 깨트릴 정도의 악재는 나타나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거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시장의 강세 근거가 뭡니까? 글로벌 경기가 최소한 바닥은 찍고 좋아지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유동성이 계속 도와주고 있다. 이 두 가지거든요.
만약에 이러한 사태가 나타나서 정말 극단적인 경우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이 두 가지를 꺾을 수 있느냐? 그렇진 않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라크뿐만 아니라 중동 전체가 전쟁에 빠져든다면 그때 뭐 유가가 뭐 150불 뭐 이런 식으로 폭등하면서 그때는 글로벌 경제가 전체적인 타격을 받겠지만 그런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이라크만의 문제로 유가가 그렇게 폭등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아르헨티나와 그리고 인도네시아가 아르헨티나 디폴트 선언하고 인도네시아의 정정 불안으로 인해서 환율 불안정성과 여러 가지가 동반돼서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머징 마켓이 전체 다 안 좋으면 일시적인 영향을 받을 수는 있겠으나 그건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놓고 봤을 때 만약에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극단적인 것까지만 가지 않는다면 이런 이슈로 인해서 하락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오히려 저가 매수의 경우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우리가 역으로 이제 되짚어 생각해 봐야 될 건 아까 이제 이라크 사태로 인해서 정유업종이 약간 좋아지고 있다라는 말씀드렸죠. 근데 반대로 이라크 사태가 의외로 쉽게 마무리되고 유가도 안정된다면 단기적으로 오르는 듯했던 정유업 업종은 다시 눌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업종은 추세로 돌아서기가 쉽지 어렵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정유업종을 포함해서 해당 업종 내에서의 종목 차별화도 여전히 이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뭐 배당을 더 많이 준다든지 아니면 외국인 수급에 견조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종목 간의 차별화는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핵심은 종목이라는 것입니다. 시장에 대한 7월 달에 있어서의 큰 변동성도 그렇게 크게 예상되고 있지 않은 만큼 해당 이슈가 정말 극단적인 경우까지 가지 않는다면 제가 보기엔 지금 종목의 중심으로 가고 있는 현재의 투자 전략을 크게 바꿀 만한 이유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라크 변수 또 아르헨티나와 인도네시아의 변수들 많이 정치적으로는 많이 우려가 되지만 우리 증시에는 큰 영향 없이 제한적인 영향만 줄 것 같습니다. 또 이라크 사태에 주목하시면서 정유업 또 조심해서 투자를 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7월에 영향을 줄 해외 변수들 살펴봤고요. 잠시 후 오늘의 업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의 업종은 바로 유통업종이 먼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유통업종, 참 소비 심리에 직결을 받는 그런 업종인데 아마 얼마 전 세월호 참사 여파 때문에 소비 심리도 참 많이 위축이 됐고요. 월드컵 특수를 노렸지만 월드컵의 또 부진과 경기 시간 때문에 그렇게 특수다운 특수를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유통업체들이 이런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세일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유통업종의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유통업종, 요새 현황은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우리나라 매 월말에 산업활동 동향을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 산업활동 동향 5월달 그 산업활동 동향 발표됐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부분은 그래도 조금씩 회복 신호가 보이고 있는데 내수 쪽에서는 굉장히 좀 처참한 신호가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물론 세월호 참사 효과도 있었을 거고요. 뭐 얘기하셨던 대로 기대했던 월드컵 효과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또 유통업종들이 굉장히 박앤 세일을 통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직구라든지 모바일의 그 활용이 확대된다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기존의 유통점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반영되면서 유통업종은 최근에 가장 주식 투자하면 재미없는 업종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황을 조금 살펴보게 되면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소 좋아지는 듯했던 소비 심리는 최근에 정체 상황을 나타내고 있고요. 소비 심리보다 소매 판매는 더 빠른 속도로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뭐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우리가 이제 여름 그리고 가을 이런 때가 우리는 약간 소비가 증가할 수 있는 구간 또 휴가 기간으로 들어오면서 증가할 수 있는 구간이었고 또 겨울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소비 시즌을 염두에 둔 여러 가지 경제 흐름들이 좀 좋아지는 그런 시즌인데 실제로 여러 가지 지표들은 오히려 하향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구매 단가를 박앤세일 같은 것들을 통해서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백화점의 기존점들, 그러니까 기존에 개장되어 있는 백화점들의 전반적인 성장률은 여전히 마이너스 국면, 작년과 대비해서 마이너스 국면에 빠져 있기 때문에 작년에도 좋지 않았는데 작년보다 더 안 좋아졌다라는 것이 결국은 문제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게 바닥을 찍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지표로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고요. 자, 그나마 작년까지 좋았던 홈쇼핑 취급고의 성장률을 보시면 하향 트렌드가 뚜렷합니다. 성장률이 작년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올해 성장률은 전반적으로 10% 아래로 모두 줄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백화점과 할인점 매출 동향은 당연히 좋지가 않고, 그 다음에 편의점 같은 경우가 지금 바닥을 찍고 약간 돌아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성장률은 아무래도 2013년도에 보여줬던 성장률 대비해서는 많이 레벨이 낮아진 상황이죠. 그나마 편의점 쪽에서는 일부 품목의 가격 인상으로 구매 단가 정도가 좀 올라간 것이 눈에 띄고 있고요. 구매 고객 수 자체는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유통업, 우리가 흔히 구유통업이라고 얘기하는 백화점, 할인점, 그 다음에 편의점 쪽은 굉장히 정체되어 있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성장성이 높게 봤던 인터넷 기반의, IP 기반, 모바일 기반의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성장률 수준이 낮아진 것이 전체적인 유통업의 흐름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유통업 정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소비 심리도 악화되고 업태도 지금 좋지가 않은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투자를 할 때 좀 반대면을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도 많이 떨어졌을 것 같은데 밸류에이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안 좋다 보니까 안 좋은 것들을 그대로 주가에 반영하면서 이들은 뭐 최근에 속절없이 52주 신저가를 기록하는 종목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요. 지금 OP 마진, 영업 마진이 전반적으로 떨어지면서 지금 대형사들과 비교해 봤을 때 상대적인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이 거의 뭐 극단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 밸류에이션 평균 자체가 지금 뭐 중앙선 정도에 있다면 지금 이것은 거의 바닥까지 떨어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너무 많이 빠졌다. 그러니까 지수는 지금 제자리인데 백화점 주들을 포함해 유통주들은 계속 빠졌다라는 거죠. 이 간극 자체가 너무 넓어졌다. 그러면 이게 이제 여기까지 정상 수준까지는 올라오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리바운딩은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여기서 무언가 불씨를 당길 것만 있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닥을 쳤다라는 신호라든지 조금이라도 돌아섰다라는 신호가 나오면 최소한 강하게 한두 번 정도는 리바운드가 크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만들어진 거 아니냐. 이런 시각들은 최근에 조금씩 생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도 유통업종을 분석하는 애널리스트에 따라서는 시각이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여전히 중립적인 시각도 있고요. 매수의 시각도 있는데 어쨌든 전체적인 흐름으로 놓고 봤을 때 유통업종의 최근에 할인점이나 백화점과 같은 오프라인 업체들의 밸류에이션은 극도로 조금 저평가받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고요. 반대로 홈쇼핑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좀 고밸류에이션이었다가 최근에 주가의 정체로 인해서 좀 제 생각에는 그 18배에서 한 20배 정도 내외의 적정 밸류에이션 라인으로 들어온 것이 아닌가, 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좀 업종별로 조금씩 밸류에이션 정도가 다르다고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할인점과 백화점, 특히 이 종목들이 밸류 할인이 심하다고 보신다면 혹시 지금 투자 전략에 이런 것들을 좀 이용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더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길게 봤을 때 자산 가치를 크게 하회하고 있는 종목군들은 언젠가는 그 가치를 최적이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빠르게 움직이는 테마주를 매매하기 어렵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 생각에는 이런 대형 백화점 종목군들을 낮은 저가에 사서 묻어두시는 게 어찌 보면 수익률을 나중에 정말 매일매일 시세 보지 않고 한 1년 정도 지나서 나중에 보면 소비 경기가 좋아졌다라는 그 시즌쯤에 신문기사가 나올 쯤에 보면 지금보다는 분명히 좀 높은 수준이 아닐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건 향후 경기 전망이 어떻게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 부분을 살펴보고 싶은데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금 미래 경기 전망 CSI, 그러니까 소비자 신뢰주 중에서 향후 경기를 어떻게 보느냐라는 전망은 지금 소매 판매 증가율보다는 굉장히 높은 수준에 머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좋아지고 있으니까 결국은 이게 뒤따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소비를 하고 있지 않지만 결국은 소비를 조금씩 늘려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지금 물가도 역축이거든요. 거꾸로 이제 움직이는 게 물가가 올라가는 건데 우리나라 물가는 어느새 지금 2%대에 서서히 들어서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 기준으로요. 그러니까 대부분 제품 가격, 서비스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물가가 올라가야 사람들이 지금 사서 쟁여놓자라는 심리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소매 판매가 굉장히 부진한데 앞으로 물가가 또 올라간다라는 시장의 시각이 마련되게 되면 결국은 소비를 한다라는 거죠. 그걸 뭐 빚을 끌어오든 아니 미래 소비를 당겨오든 어떻게든 소비를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측면에서 결국 제가 보기엔 이 소매 판매와 소비자 물가의 전반적인 관계는 소비자 물가가 조금씩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소매 판매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반기의 소비는 적어도 상반기보다는 개선될 가능성, 거기에다 플러스 정부의 정책까지 더해진다면 지금 뭐 부동산 관련 대책도 나올 거고요. 뭐 건설 관련 대책들도 뭐 줄줄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물론 지금 현재 경제팀이 아무 문제 없이 청문회를 통과한다라는 전제하에서 새롭게 꾸려진 경제팀은 지금 박근혜 정부의 뭐 지지율도 워낙 낮아지고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경제적인 성과를 준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뭐 계속 창조경제 얘기했지만 여전히 머릿속에 맴돌고 있을 뿐 뭔가 보여준 게 아무것도 없고요. 그리고 뭐 물론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 변수들이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경제적으로 보여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행되는 것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실물로 느끼는 경제 성장률은 정부에서 아무리 뭐 좋아지고 있다 얘기해봐야 씨알도 안 먹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구간에선 무언가 눈에 띄는 경제 정책들, 뭐 추경도 빠르게 편성하고 그다음에 예산도 더 빠르게 집행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런 대책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면 결국은 하반기의 소비 경기는 최소한 바닥을 칠 가능성 정도는 우리가 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본다면 결국은 이제 어떤 종목을 선택하느냐 정도의 문제인데요. 두 가지의 모멘텀을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터넷 기반, 모바일 기반으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종목군들은 제가 보기엔 국내는 이미 포화 상태예요. 그래서 국내에서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는 쪽은 결국 뚫을 건 해외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모바일 쪽에서 얼마만큼 해외를 잘 공략해낼 것이냐, 그리고 이미 해외 진출해 있다면 언제서부터 수익을 제대로 거둬 들여올 거냐, 이 부분이 이제 핵심인데 현재 해외 진출해서 그나마 성과를 조금 내고 있는 쪽은 CJ 쇼핑입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작년부터 이익이 조금씩 나기 시작했고요. 올해는 이 이익이 조금씩 커져서 계속 조금씩은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동막 쇼핑을 포함한 해외 쇼핑의 수익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국내에서 성장 정체에 이르러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나타나고 있다면 해외 쪽에서 성장을 뚫어주어야 높은 밸류에이션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 홈쇼핑주에서는 아무래도 CJ 홈쇼핑이 대장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여전히 보고 있고요. 이 CJ 홈쇼핑 같은 경우도 이 얘기를 작년부터 드렸었는데 실제로 이익이 안 나서 이제 계속 미뤄졌던 거거든요. 근데 올해부터 이익이 좀 가셔야 된다면 이 부분을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백화점 쪽을 보신다면 뭐 롯데쇼핑도 좋고 신세계도 장기적으로도 좋아 보입니다만 이 두 종목 같은 경우에는 향후의 성장성이 조금 둔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화점이라고 하는 건 결국 중요한 건 추가 출점이거든요. 근데 추가 출점 자체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서 이 롯데쇼핑과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익 그로스, EPS 그로스가 줄어들 가능성, 그러니까 이익의 성장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외 쪽에 주요 백화점보다는 낮은 밸류에이션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데 현대백화점은 청주점 이후에 추가 출점이 없다 보니까 지금 EPS 그로스가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제로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또 안 좋은 이슈가 하나 있었죠.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이 또 주가에 어느 정도 정체를 뭐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만 현대백화점이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건 뭐냐면 2015년에 있을 판교점이에요. 뭐 다 아시겠지만 판교가 서울과 이제 바로 붙어 있는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의외로 이제 부자들도 굉장히 많이 살고 그러다 보니까 워낙 지가도 높고 그래서 이쪽 지역을 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굉장히 생활권 자체가 좋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대형 쇼핑몰이 들어서게 되면 기존의 무역센터점이라든지 압구정점의 리뉴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 그 다음에 여기에 들였던 돈, 즉 감가상각비로 빠져나가는 돈이 줄어드는 동시에 판교점 쪽에서 신규 매출이 나타날 가능성을 고려해 본다면 조금 길게 봤을 때는 아마 내년도부터 판교점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롯데쇼핑과 신세계도 장기적으로 나쁘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모멘텀 측면에서 보면 출점이라는 측면에서 현대백화점의 출점이 가장 눈에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로 종목군들을 조금 압축해서 접근해 보면 괜찮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유통업 살펴봤습니다. 유통업이 전반적으로 좋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이런 상황에서 투자 기회 찾아보시는 거 추천을 드렸고요. 또 그중에서도 모멘텀이 있는 종목 CJ 옵쇼핑과 또 현대백화점을 추천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업종 알아봤고요. 종목 신호등 이후에 두 번째 업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동방박사의 종목 신호등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종목 언제 팔아야 되나 걱정이신 분들, 또 이 종목 사도 되는지 고민하고 계신 분들, 저희 리치맵 홈페이지에 고민 올려주시면 바로 이 시간에 동방박사 최병훈 전문가님께서 상담과 함께 종목의 신호등을 켜주실 겁니다. 오늘도 동방박사 최병훈 전문가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동방박사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기대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부터 질문을 드릴 텐데요. 코디에스 질문 주셨습니다. 코디에스를 3,900원에 50% 비중으로 사셨는데 오늘 4,000원대 조금 넘었으니까 꽤 많이 올랐습니다. 얼마에 팔면 될까요?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 코디에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코디에서 잘 사신 것 같습니다. 바닥권에서 보시면 이제 3,900원 정도에 샀으면 이제 수익 중인데 오늘 4,390원 정도 갔다가 내려왔죠. 어저께 테슬라가 급등하면서 전체적으로 전기차 관련된 테마가 떴고요. 그리고 중국의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그 이슈에 따라서 주가가 이제 올랐다. 지금은 좀 오후장인데 내려왔죠. 하지만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좋은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주가는 뭐 최근 들어 이렇게 3월부터 시작해서 5,000원대에서 계속 빠졌었죠. 그리고 특히 4월달부터 이렇게 쭉 빠졌으면 코스닥하고 같이 계를 같이 했죠. 코스닥이 급락하면서 같이 급락을 줬습니다. 자, 근데
기술적 반등하고 있고 오늘 또 뭐 코스닥 장은 좋은데요. 전반적으로 그것뿐만 아니라 전기차 종목 아침부터 센 종목이었죠. 오늘 시장은 코스닥은 전기차 테마 말고 대형주 시장 시가총액 높은 상위권들 종목들이 올라서 지수가 오늘 7포인트 코스닥이 오르면서 아주 좋은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에 맞춰서 이 종목도 테마가 같이 불고 있고요. 그래서 이 종목이 오늘 이렇게 오른 이유를 한번 이제 투자 포인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코디에스는 뭐 하는 회사냐면 디스플레이 검사 장치, 그다음에 제조 장비, 그리고 전기차 충전기 이렇게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 주로 납품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술력이 아주 좋은 기술력 인정받은 삼성전자에서 강소기업으로 인정받은 그런 기술력 좋은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차 충전기의 매출이 한 30억 정도 되는데 매출 비중 한 9% 정도 되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중국에서 2017년도까지 1만 개의 전기차, 베이징의 전기차 충전소를 건설한다는 발표가 있었고요. 그래서 아주 이제 테마가 불었어. 그리고 이 회사는 중국 국영 기업과 충전기 샘플 공급하기로 이제 협력을 했죠. 그래서 이제 중국 전기차 충전기 시장의 진출이 아주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 만약에 중국 전기차 샘플이 이상 없이 아주 좋게 되면 중국에서 납품이 시작되면 중국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회사죠. 아직까지는 불확실하지만 이런 이슈가 있어서 같이 좋은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하반기부터 그전엔 적자였는데 하반기부터 흑자 기조가 이어지고 있고요. 영업이익률도 한 9.4% 정도니까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리고 충전기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납품한 회사이기 때문에요. 실적도 괜찮아지면서 어느 정도 기술력도 바탕으로 돼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그런 괜찮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좀 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이고요. 한번 차트를 보고 목표가를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00원에 샀으면 아주 잘 사신 가격, 하늘선 정도 사셨는데 잘 사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주봉으로 보시면 목표가는 오늘은 저항선 4,300원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저항이니까 거기서 부딪혀서 내려왔죠. 하지만 추가적인 상승해서 어느 정도 여기까지 4,700원 정도까지 충분히 반등할 수 있다. 조정을 받더라도. 자, 그리고 손절가는 3,800원 정도 이렇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땅선에. 그래서 좀 가져가셔도 중장기적으로 이익이 난 상태에서 쭉 들고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단 손절가만 잘 지키시면 괜찮다 이렇게 보고, 이제는 코스닥도 좋아지기 때문에 좀 마음 편히 가져가셔도 될 때 목표가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큰 문제 없는 좋은 기업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코디에스의 종목 신호등은 어떤 불인가요? 네, 초록 신호등 켜드리겠습니다. 네, 안심하시고 계속 가지고 계시고 또 매수 들어오셔도 되는 초록불 켜주셨습니다. 두 번째 종목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아마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SM을 다시 질문해 주셨습니다. SM을 36,200원에 바로 어제 100% 매수하셨다고 합니다. 좀 과감한 투자자분이신데요. 낙폭 과대주를 좋아하셔서 많이 하락한 SM을 사셨다고 하는데 얼마를 목표가로 잡으면 될지 중장기 투자도 상관없으니 좀 조언 부탁을 드렸습니다. SM 부탁드립니다. 네, 어제 100% 샀으면 계좌 수익률 오늘 7.49%는 올라갔네요. 대단하십니다. 잘하셨고요. 이렇게 많이 빠져서 기술적 반등할 때는 그렇게 대형주기 시가총액이 아주 높은 코스닥 종목인데 어느 정도 악재도 다 사라진 상태에서 기술적인 모양을 보고 샀으니까 오늘 대다수 이렇게 코스닥의 대형주 중에 서울반도체, SM, CJ, ENM, 루멘스부터 이런 시가총액 높은 종목들이 그동안 급락하다가 이제는 오늘 다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을 선도하고 있죠. 그래서 어제 아마 미리 잘 사셨습니다. 아주 좋은 모습에 잘 샀기 때문에 좋았고, 지난주 24일날 저도 어느 정도 이제 3만 매수할 구간이다. 그래서 39,000원까지는 충분히 들고 와도 된다. 그래서 진단을 해드렸듯이 아마 보시고 사신 것 같은데 잘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주봉상으로 봐도 가고 있기 때문에 바닥에서 턴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는 한번 이제 들고 가도 되고요. 그 다음에 목표가를 잡기 전에 한번 투자 포인트를 잠깐 보게 되면 지난주에도 언급해 드렸듯이
추징금 우려가 해소됐죠, 100이요. 그래서 2분기 반영이 될 겁니다. 그러면 2분기는 실적이 안 좋게 나올 텐데요. 그래서 2분기는 지나고 있기 때문에, 지났죠. 이제 3분기이기 때문에. 이제 3분기부터는 실적이 개선된다. 그리고, 이제 원엔 환율도 이제 추이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티스트 라인업이, 많이 여러 개 이루어지면, 실적이 좀 좋아지겠는데, 이제 실적이 안 좋았던 거, 여러 가지로 다 주가에 반영된 상태다. 그리고 적정 주가가 지금 PER 31배인데, 주가는 적정 주가 수준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반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일단은, 단기적인 목표가는 차트 보고 잡아드리면, 일단은, 오늘 이렇게 급등하기 때문에 내일 정도 보면 단기 목표가에 거의 근접을 합니다. 39,500원 정도. 하지만 주봉으로 좀 보면 지금 추세가 괜찮기 때문에 주봉상의 12평선까지 가지 않겠나. 그래서 조금 2차 목표가는 42,500원 정도까지 볼 수 있고요. 그 단기 목표가는 39,500원입니다. 내일 정도예요. 그리고 손절가만 아주 명심하시고요. 손절가는 35,500원이다. 손절가. 그렇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M 지금 목표가까지 잡아주셨는데 SM의 종목 신호등은 오늘 어떤 네, 불인가요? 아직은 초록 신호등 계속 켜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매수 괜찮은 초록불 켜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종목 살펴볼 텐데요. 한화케미칼 질문 주셨습니다. 한화케미칼을 18,700원에 50% 매수하셨는데 이상하게 한화케미칼은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같이 움직이지를 않는다고 하십니다. 왜 그런지 좀 궁금하다고 하시고요. 언제 오를 수 있을지 좀 고민이라고 하시는데 한화케미칼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하나케미칼을 사신 분들은 이렇게 아마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별로 여기 18,000원에서 19,500원 사이 계속 있습니다. 그죠? 좀 답답하실 텐데요. 주가랑 이게 답답한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전에는 잘 움직이다가 지금은 잘 안 움직이죠. 물론 뭐 코스피도 어느 정도 박스 2,000포인트 근처 오면 또 다시 내려오고 이런 박스권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지만 특히 하나케미칼은 수급상의 문제가 있어서 어느 정도의 시세가 못 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적이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개선이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측면 때문에 주가가 지지부진하다. 그래서 한번 이제 여기 이제 일봉상의 중심선 내외에 있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 바닥은 바닥인데 주봉상도 바닥이에요. 그런데 바닥에서 사면 주가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가면 수익이 나는데 아직은 갈까 말까 그러고 있는데 가는 모멘텀이 아직은 부족하다. 전체적인 지수가 가면 좀 더 나아질 수는 있겠지만 자, 그래서 투자 포인트를 한번 보기에는 2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기대치보다는 하회될 걸로 보이는데 한 500억 정도 기대치보다 안 나올 걸로 보이는데 이 안 나오는 이유가 바로 폴리실리콘 실적 반영에 따라서 원료 부분이 좀 약세가 되고 있고요. 또한 태양광 ASP가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유화 부분이나 PVC 쪽에 유화나 PVC가 시향이 약세였고요. 그 다음에 전자 소재 부분인데 이쪽은 조금 부진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실적이 좀 기대치 이하다 이렇게 보고요. 하지만 이제 향후에 하반기부터는 이제 태양광 업황이 좀 개선세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기대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상반기에는 전반적으로 이 화학 시향이 부진했습니다. 유화 부문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제는 이제 화학 시향이 부진한 이유는 중국 시장이 내수가 회복이 안 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도 내수 회복이 조금 되지 않겠나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조금 더 화학 시향이 훨씬 더 좋아지겠다. 그래서 유화 부문도 개선 기대되고 있고요. 그러면 뭐 전반적으로 태양광도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회사 실적도 턴어라운드가 지속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재무구조 뭐가 좋아졌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상 특별한 무리가 없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박스권에 있으게 놀더라도 한번 반등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이고요. 차트를 보면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이 종목은 박스권에 있죠. 계속 매물대가 여기 모여 있는데 여기에 지금 주가가 계속 놓여 있습니다. 이것을 돌파해야 되죠, 그죠? 돌파하려면 글로 주봉상을 보시면 결국은 어디냐면 19,800원 정도, 19,700원, 800원 정도 여기를 돌파를 해야 19,700원이거든요. 여기를 추세해야만 추세가 바뀝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19,700원 잡고요. 여기는 깨면 안 되니까 17,500원. 결국은 이게 이렇게
주가가 움직이다가 추세가 가서 여기때부터는 이제 추세가 나겠죠. 그래서 시간이 아직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참고하셔서 그 전에는 아마 지지부진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종목 상황은 좋지만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한화케미칼의 종목 신호등 어떤 불인가요? 그래도 팔 때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바닥권이고 사도 되는 구간이라서 초록색 신호등을 켜드리겠습니다. 네, 신호등 초록불 켜주셨습니다. 오늘 세 종목 살펴봤는데요.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동방박사 최병훈 전문가님과 함께 신호등 한번 알아봤습니다. 다시 스마트머니의 선택 김종유 애널리스트님과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업종은 바로 폴리우레탄 관련 업종을 준비했는데요. 이 폴리우레탄 수요가 지금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폴리우레탄 딱 이렇게만 들으면 어떤 물건인지 조금 의아해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어떤 물건이고 또 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애널리스트님 어떤가요? 요즘 폴리우레탄이 왜 증가를 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폴리우레탄을 왜 살펴보냐 이 얘기부터 잠깐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유럽 쪽으로 수출이 일부 늘고 있는데 유럽 쪽으로 석유화학 제품들의 수출이 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중국 쪽으로는 전반적으로 석유화학이나 철강 제품들의 수출이 줄고 있으나 조금 좋아지고 있는 그쪽으로 유럽 쪽으로 늘고 있다. 뭐가 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었는데요. 실제로 저도 리포트를 많이 찾고 읽어보다가 실제로 유럽향으로 좀 매출이 늘고 있겠구나라고 생각되는 것이 폴리우레탄 쪽입니다. 그렇다면 폴리우레탄이 뭔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굉장히 많은 데 쓰이는 제품입니다. 폴리우레탄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합성수지인데 연질, 경질, 그래서 부드러운 것도 있고 굉장히 딱딱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연질은 주로 어디에 쓰이냐면 침대 매트리스라든지 그다음에 신발, 우리가 흔히 신는 그 크록스라고 하는 신발 같은 그런 슬리퍼류의 그 부드러운 굉장히 말랑말랑한 그런 재질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폴리우레탄이고요. 반대로 이제 딱딱한 폴리우레탄 같은 경우에는 건축자재로 많이 쓰입니다. 단열재라든지 그다음에 완충제 같은 것들로 좀 많이 쓰이게 되고요. 위에 뭐 코팅제, 접착제와 같은 쪽에 우레탄 바닥 같은 쪽에 이제 원료로 쓰이는 것이 바로 폴리우레탄인데 이게 이제 수요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말씀드렸다시피 뭐 침구류에도 일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가구 같은 데도 일부 들어가게 되고 보시는 것처럼 단열재로서도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건축자재로도 쓰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주택시장이 좋아질 것으로 보는 뭐 일부 시장에서는 당연히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겠고요. 그 다음에 살펴봐야 될 것은 지역별 비중인데 지금 아시아 쪽 비중을 제외하면 유럽과 미국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습니다. 선진국 비중이 60%가 넘거든요. 그리고 어디까지는 예상이기는 하나 2020년까지 예상을 놓고 보게 되면 연 5% 정도씩은 꾸준하게 성장할 것으로 보는, 즉 석유화학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정체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는 업종이고요. 또 하나 지역별로 봤을 때 선진국 중심으로 성장이 가능한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되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폴리우레탄 수요의 증가세 요즘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실제로 좀 수치적으로 살펴봤을 때 유럽에서 폴리우레탄 매출 좀 증가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다고 합니다. 실제로 유럽 쪽에서 이 폴리우레탄 폼이라고 해서 이런 관련된 재료를 팔고 있는 벨기에 그 렉티셀이라고 하는 종목의 주가와 매출 추이를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2014년 들어서 주가도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고 실제로 분기별로 매출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팔고 있는 연질류, 경질류의 이 폴리우레탄 폼 자체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눈으로도 확인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 시장에서도 이렇게 일부 개선되는 것이 나타나고 있고 이것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동차 내장재, 건축자재, 그 외에도 다양한 재료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의 지금 주택시장 완만한 회복,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게 중국 쪽에서의 수요 증가인데요. 중국 쪽에서의 수요 증가는 중국도 지금 친환경 문제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석유화학 수질을 가지고 친환경을 얘기한다라는 것 자체가 조금 어불성설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건 어떤 개념에서의 친환경이냐면 단열 성능이 높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친환경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단열재별로 열전도율을 살펴봤을 때 합판이 가장 높고요. 동일한 두께였을 때 우레탄 폼이 가장 낮거든요. 열전도율이 낮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난방이나 냉방을 덜 해도 바깥 온기 대비해서 냉기 대비해서 안의 온도를 잘 지켜준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냉방을 덜 해도 그다음에 난방을 덜 해도 온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냉난방을 덜하면 그만큼 환경의 보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 오염에 있어서의 가장 핵심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게 이제 자동차 매연, 공장 매연 이런 것들이 되겠지만 꽤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냉난방과 관련된 그 프레온가스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고려해 봤을 때 분명히 환경보호에 일조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중국 쪽에서도 아마 조금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중국 쪽에서 증설을 많이 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업황 자체가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실제로 언급해 주신 것처럼 유럽 쪽에서의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유럽에서의 매출 증가하고 중국에서도 곽광을 받고 있다면 업황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기업 중에 관련주가 혹시 있습니까? 네, 그래서 전체적인 한번 밸류체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석유화학 제품이 그런 것처럼 모두 나프타에서 분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나프타부터 시작한 전체적인 흐름을 쭉 살펴보게 되면 폴리우레탄의 재료가 되고 있는 게 이 톨루엔, 프로필렌, 벤젠 이 세 가지에서 관련된 제품들 뭐 DNT, PO, 그다음에 MEB라고 하는 제품이 나와서요.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쓸 수 있는 제품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업스트림 거의 이제 최초라고 봐야 되겠고 여기서부터 분리된 제품들 쪽에서 중간 제품이 나오고 이제 최종 제품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개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건 이 최종 제품들에 대한 중국 증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지금 힘을 발휘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매력도는 제가 보기엔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건 더 위쪽 상대적으로 뭐 이쪽은 이미 다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NCC에서 다 분해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업스트림에서 우리가 이제 종목을 찾을 경우에 이 시장은 지금 굉장히 시장이 과점으로 어느 정도 시장이 딱 재편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누가 들어와서 아주 공격적으로 증설을 하지 않는 이상 진입 여부가 쉽지 않다라는 점에서 주목을 해볼 만한 영역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 미들 영역 쪽에서 그러니까 업스트림 쪽에서 약간 미들 영역 쪽에서 보면 현재 관심 있는 종목이 휴캠스나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살펴봐야 될 게 SKC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들 종목군들의 흐름이 어느 정도 중간 원료 쪽에서는 매력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폴리우레탄 관련주 중에서 이들 종목의 유럽향 매출, 중국향 매출이 증가하는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최근에 석유화학 종목군들 중에서 좋은 시세를 보였던 이유도 여기에 있지 않나라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종목에 대해서는 저는 뭐 밸류에이션 자체가 지금 10배에서 한 12배 정도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인데 대형주들, 석유화학의 대형주들이 7배, 8배거든요. 왜 비싸냐?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비싼 거죠. 그러니까 그 이유가 유지되는 한 중국으로 유럽으로의 수출이 늘어나고 있는 한 이들 종목에 대해서는 메리트를 가지고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언급드리지만 실제로 유럽 쪽에서 뭐가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지가 중요하고 이런 것들의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면 유럽 관련 지표가 좋아지는 과정에서 우리가 좀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네, 오늘 석유화학 제품 중에서도 폴리우레탄에 한번 집중을 해봤고요. 그 중에서도 SKC와 휴캠스 오늘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스마트머니의 선택이었습니다.